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막점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2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음, 미국 갔다 오면서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또 하나 참 좋은 걸 보고 왔는데요. 제가 제 인생의 어떤 턴어라운드 계기가 됐던 게 대학교 2학년 때 유럽 배낭여행 갔다 온 거,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또 어학연수 갔다 오면서 약간 이 유럽이랑 미국의 그 서양의 컬처 있잖아요. 문화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 이번에 그 아들 졸업식 때문에 이제 아들이 보면 뉴욕에서 그 가운을 입고 졸업식 지난 한 주 내내 그 가운을 입고 사진 찍고 가족과 식사 다니고 그런 졸업생들을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하고도 그 가운을 입고 목요일 날 비컨 티에터라고 하는 바로 그 센트럴 파크 바로 옆에 있는 그 극장에서 약간 오페라나 연극 뭐 이런 거 하는 극장인데요. 거기서 단과대 졸업식을 하고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걸어갈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Congratulations, Congrats 이러면서 졸업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인사를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학연수 때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 하이 하면서 네, 인사를 하는 걸 보고 거기에서 제가 좀 컬처럴 샥을 받았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정들이 되게 조금 무뚝뚝하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보면 무뚝뚝한데 지금은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 미국에서 어학연수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제 표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제 시니컬해지고 좀 어, 당시에 좀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런 저의 프레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바뀌게 된 계기가 사람을 만나면 하이 해주고 문 잡아주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저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주면서 그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프레임과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가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주식시장에도 보면 참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거, 저는 그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만, 어,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한 그 좋은 그 노력과 좋은 점을 예, 좀 칭찬해주는, 네, 그런 문화가 좀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반대로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미국 가서 참 지나가는 졸업생들한테 이렇게 congratulations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다른 졸업생이 지나갈 때 이 쑥스러워서 그렇게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은 잘 못하겠는데 해보면 그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인사를 잘합니다. 목욕탕 가도 목욕탕에 있는 아저씨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항상 인사를 하니까 목욕탕 아저씨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이번에 배울 점이었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이 웜의 신박을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우리 자녀들도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느 정도의 뭐 대학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저도 이제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어떤 이 원칙과 프레임을 갖고 웬만하면 긍정의 프레임, 그리고 타인한테 친절한 그런 애티튜드를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시작하면서 또 하나 책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금요일에 하는데 제가 책 소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준비했던 그 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참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다 보면 저한테 스승 같은 분들이에요. 박용옥 회장님부터 윤주여순 대표님, 그리고 윤대현 교수님, 그리고 유진투자의 강영현 이사. 강 이사는 뭐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번에 강 이사가 시장을 조금 너무 좀 많이 비관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이번에 작년에 시장이 떨어질 때에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경고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올라가는 시장을 웬만하면 항상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시장에 제가 전문가라면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앞으로 강의사 얘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될 때는 우리 강영인 이사 얘기를 많이 참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강 이사한테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선엽 이사님, 김태웅 대표, 이다솔 이사, 이한영 본부장, 그리고 김경록 고모님, 그리고 하나자산의 유비팀장에 이렇게 그 식사합시다에서 대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이 나왔는데요. 그 대담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다 꼼꼼하게 다 이 원고를 읽으면서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대담집이라서 좀 쉽게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담했던 내용 하나하나를 다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플로우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책 쓰는데도.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모든 위기가 투자의 기회였었거든요. 모두가 기회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기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사면 돈을 뭐 벌 겁니다. 미국 시장 재작년에도 뭐 미국 시장만 가면 돈 버는 것처럼 또 재작년 초에는 삼성전자만 사면 돈 버는 것처럼 그랬을 때 증시의 분위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가 항상 보면 위기였었잖아요. 근데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는 지나고 보면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대담을 했던 내용이고 그런 위기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이 어떻게 이분들은 박용호 회장님은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작년 4월 말에 또 되게 자신 있게 나는 삼성전자 산다, 포스코홀딩스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하셨고 뭐 여기 제목 보면 선한 마음으로 기업에 투자하라. 올바른 환경 속에서 투자 사업가는 잘한다. 투전판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법, 영속성을 가진 혁신 기업과 동업하라. 뭐 이런 얘기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간 리포트 되게 많이 봐요. 앞으로 예측하는 리포트보다는 저 애널리스트는 6개월 전에, 1년 전에 어떻게 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전망을 했는지 그런 걸 이제 지나간 리포트 이래 복귀하듯이 이래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 책이 지난 1년 동안의 시장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비유와 그리고 어떤 전략에 대한 제시 그 사람들은 왜 저 시점에서 이런 전략을 얘기했을까?
그렇게 지난 1년을 복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바둑의 고수들이 항상 복귀를 한다 했잖아요. 복귀를 해야 내 실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웜의 신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30개 기업 전기료 연 10조 절전 4월. 요 얘기는 어젠가 그저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료 자체가 기업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전기료가 높아진 만큼 결국은 기업 가치에 비용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주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그만큼 갉아먹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전기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국내 제조업체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는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기료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경영 실적 악화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죠? 이 부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전기료 인상분을 다 비용으로 다 떠안는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대체 에너지를 써서 이 전기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며 눈길을 끈다. LS 일렉트릭 청주 2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력 자동화 기술을 융합해 자체적으로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FEMS라고 구축을 했네요. 공장이니까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마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FEMS라고 한 것 같고요. 67억 원을 투자해서 1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그리고 2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LED 조명 등을 적용했으며, 중앙제어센터를 통해 공장 전체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 전기 소비를 25%가량 감축했네요. LG화학의 충북 오창 공장도 FEMS를 도입해서 연간 9.39%, 약 114억 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소비 상위 30개 기업에 대입을 하면, 이 FEMS를 도입해서 기업들이 약 평균 10% 에너지 절감을 하게 되면 1292기가와트시를 절약할 수 있는데, 1기가와트 규모 원자력 발전 14기의 한 달 발전량과 맞먹는 규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1기가와트 규모 원자력 발전 14개, 14기의 한 달 발전량과 맞먹는 규모니까 어마어마하네요. 휴대폰과 TV 등 제조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이 DX죠. 디바이스 경험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 영어로는 이제 아마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돼 있어서, 근데 그냥 DX 부문이라고 읽겠습니다. DX 부문은 수원 사업장의 신축 빌딩에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MS를 적용을 했고요. 최대 제조기지인 베트남 공장에는 21년부터 자체 개발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전력 사용 모니터링, 목표 관리, 시간대별 전력 사용 패턴 분석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시스템을 향후 다른 사업장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다만 이러한 성공 사례는 자금력을 갖춘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요.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에는 구축 비용이 좀 만만치 않죠. 처음에 하려고 하다 보면, 야, 전기료를 갖다가 10만 원 아끼기 위해서 150만 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막 머릿속에 고민이 되죠. 야, 15년치 전기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문 경영인의
그 입장에서는 당장 올해 내년에 실적이 중요한데 이런 장치를 대거 구입을 하면서 만약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장에 그죠? 실적에 영향을 주니까 아마 고민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를 설치하면 당장 전체 비용으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감가상각을 또 때릴 수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 비용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 국가 전력 사용량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한 2,300만, 500만, 600만 뭐 그 정도 가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보다 가계의 전력 사용이 더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국가 전력 사용의 75%는 기업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소비 상위 30개 기업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전기량은 10만 2,924기가와트시로 집계가 됐는데요. 21년 기준입니다. 이에 따른 전기 요금이 9조 8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21년에 상위 30개사가 쓰는 전기 요금이 거의 10조네요.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1조 7,500억 정도 썼고요. 하이닉스가 그 절반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8,669억 되네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6,700억, 삼성디스플레이 6,700억, LG디스플레이 6,200, SO일 4,000억. 예, 이런 순으로 많았고 최근 1년 새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 데다 추가 인상까지 예상돼서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고요. 국내 기업들이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량은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전력이겠죠. 오타가 있네요. 전력 소비량의 7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대응 방안으로 아까 보니까 ESS도 있고 또 하나 태양광도 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아마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올 작년하고 올 초까지. 그랬다가 지금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를 보시고 이렇게 대응 전략으로 태양광이 많이 이용되겠네 하고 태양광 주식을 보시려면 지금은 약간 조금 타이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날개편 여행항공사 채용도 활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회사 인원을 감원을 하는 회사 주식을 조심해야 되고 예, 인력을 막 채용하는 회사 주식을 이제 좀 기업을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재작년 겨울부터 페이스북이 인력 감축을 한다고 제일 먼저 발표했었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페이스북 주가가 거의 고점 대비 한 70% 이상 빠졌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인력 이런 채용과 또는 감원 이거는 뉴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엔데믹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업계가 역대급 공개 채용에 나선다. 채용 연계형 인턴 수시 모집이 아닌 정규 신입사원 채용이네요. 2019년 이후 무려 4년 만인데요. 2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가 6월 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세 자릿수 대규모 공채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황이 정상적일 때 연간 1회 공채에 60에서 한 70명 수준을 뽑았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하나투어청은 6월 초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연 뒤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작년 3년 만에 진행한 신입 채용 때는 60여 명을 모집했고 이 중 정규직 전환율은 90%를 넘었다. 코로나 이전 2,500명 선에 달했던 하나투어의 전체 직원 수는 현재
1200명 선까지 줄었고요. 이번 충원을 통해서 1400에서 1500명까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행 이지를 론칭하며 여행업계에 발을 들인 교원 투어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네요. 이번 인력 확충으로 교원 투어의 인력 규모가 총 258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행 이지를 론칭한 지난해 5월 말 대비 6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행객 전년비 12배가 늘어서 항공업계도 채용 전에 가세를 하고 있고요. 2019년 11기까지 공채를 진행했던 노랑풍선 역시 하반기인 가을께 12기 신입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채용 규모는 30에서 40명 선으로 역시나 이 회사 신규 채용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항공업계도 대대적인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고요. 국제선 운항 수요가 급격히 늘자 이에 발맞춰서 노선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제 여객 수는 1394만 28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급증을 했네요. 와, 진짜 거의 12배 늘었다, 그죠? 어떻게 1분기 한 분기에만 거의 1400만 명이 나갔네요. 와. 동시에 국적항공사의 공급 좌석수는 올해 1에서 4월까지 1960만 4338석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고요. 코로나 발반 이전인 2019년 1월에서 4월 좌석수의 81%까지 회복한 수치다. 특히 일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채용을 늘리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LCC에서 채용 움직임이 활발하네요. TA 항공은 부기장, 객실 승무원, 항공정비사, 정보기술 부문 등에서 신입 경력직 직원 공채를 진행 중이고 신입 부기장은 훈련 요원과 민간 항공사 및 군 경력자를 구분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객실 승무원은 인턴 기간 1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선제적 채용에 나선 것도 많은데 TA항공은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사업 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승무원을 채용했고요. 진에어도 앞서 지난달 경영전략, 재무 및 회계, 영업, 운송 서비스 등 8개 부문에서 신입 경력 일반직 사원을 공개 채용했고 제주항공도 지난달 올 들어 두 번째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을 진행했네요. 3년 만에 재운항에 나선 이스타 항공도 신입 경력 직원을 공개 채용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하나투어의 인력 요 부분이 참 제일 앞쪽에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2,500명 선이었는데 현재 1,200명 선까지 줄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충원을 통해서 예전 수준은 아니고 한 1,400에서 1,500명까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업황이 계속 좋으면 아마 2,500명 선까지 나중에 계속 늘리겠죠. 그 다음 기사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에너지 자립 사옥 대세, 구글 냉난방비 제로 도전. 예, 아까 그 전기료에 관련된 후속 기사인 것 같은데요. 다른 미국이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궁금했었는데 딱 이런 기사가 또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저렴한 전기료 시대가 끝나가 최첨단 기술로 에너지 혁신. 엔비디아는 보이저 사옥의 자연 채광, 자연 환기를 극대화하고 아마존은 메트로폴리탄 파크의 유리창 개폐 최적 시간은 자동 안내. 스타트업 AI 제어기술 경쟁도 빌딩 전력 사용량 30% 줄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 북쪽을 향해서 자동차를 몰다 보면 구글의 신사옥
베이비유가 나타난다. 초대형 체육관 외형을 빼닮은 구글 신사옥은 무려 9만 장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있다. 와, 지금 사진에 어렴풋이 나오는데요. 구글 페이비어 제일 왼쪽이네요. 보니까 야, 저 멋있게 돔 무슨 구장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9만 장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군요. 건물 전체가 마치 용의 비늘로 뒤덮인 것과 같다고 해서 드래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축 기법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구글 신사옥은 평상시에도 직원을 2,000명에서 최대 4,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하고요. 하지만 이 큰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중 90%는 자체 생산됩니다. 야, 전기 중 90%가 자체 생산이 되고 있군요. 태양광 패널과 건물 밖에 있는 풍력 발전 등을 통해서 사옥에서 쓰는 전기를 스스로 충당하는 것이다. 초기에 별도로 투자 비용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제로를 향해 가는 셈인데, 혁신의 수도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빅테크 기업들 중에는 구글처럼 전기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곳이 많고, 에너지 혁신이 곧 기업 혁신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죠? 에너지 혁신이 곧 기업 혁신이다. 미셸 코프먼 구글 이사는 기자와 만나서 사옥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라도 건물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에너지 절감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 딥마인드는 AI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분야는 전력 수급 예측이라고 하네요. 딥마인드는 영국 최대 에너지 기업 내셔널 그리드와 손잡고 AI가 전력 수급을 예측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요. AI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공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 파이드라는 발전소와 빌딩의 전력을 제어하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요. 발전소, 제철소, 제약업체와 같은 시설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장비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엄청난 냉방 장치를 운영하기 때문인데, 파이드라는 장비 성능이 저하되는 온도를 AI가 실시간 판별해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짐 가오 파이드라 CEO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최대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에너지 저감에 공을 들이는 빅테크 기업은 단지 구글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이 산타클라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산타클라라에 있군요. 영화 스타트랙 우주선을 본떠 만든 신사옥 보이저를 지난해 완공을 했는데요. 넓이만 7만 스퀘어미터, 약 2만 1175평에 달하는 건물 천장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달아놨고요. 또 군데군데 유리창을 달아서 자연 채광을 극대화했고, 엔비디아는 최근 기업 책임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 소모하는 에너지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3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1년 25%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아마존이 5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완공한 22층 규모 빌딩 역시 예외가 아니고요. 총 8,000명이 입주할 신사옥에는 메트로폴리탄 파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는 메트로폴리탄 파크 이거는 어디에 있는 공원인가 했더니 건물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네요. 이 건물은 인근 태양광 발전소와 계약을 맺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카라 허스트 아마존 지속가능성 담당 부사장은 이 건물에서 우리는 화석 연료를 제거했다고 자평을 했네요.
또 총 3,000장에 달하는 유리창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창을 여닫을 시간을 알려주는 조명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 팩토리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 방식으로 공장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2017년께 궁극적으로 70메가와트 용량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패널 지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3.2 메가와트 용량을 가진 태양광 패널 설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네요. 이처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에 집중하는 까닭은 첫째, 친환경 시대를 맞아 전체 에너지 소모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가 둘째,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그죠. 일부 주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또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건물이 소비하는 전기량은 전체 소모량 가운데 40%에 달하네요. 또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7%를 차지하고요. 이에 미국 연방 주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막대한 보조금도 풀고요. 특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태양광 설비 보유자가 전력을 생산 소비하면 남는 전기를 또 보존해 준다고 합니다.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반해서 총 2,710억 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약속한 상태고 만약 기업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거나 기술 투자를 하면 10% 이상 세금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전기료 급등한 일본 절전 설비 때는 보조금을 준다라고 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죠.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앞다퉈서 에너지 전략에 나서는 모습인데 일본 기업은 에너지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일본 가계와 기업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2인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지출은 올해 1월 기준으로 한 16만 4천 원에 달했네요. 좀 많이 나간다 그죠? 예전에 제가 일본을 2006년, 7년, 잠깐만 2005년 2005년인가 2005년도에 갔었네요. 2005년도 말에 갔다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 한 15분, 20분 거리 탔는데 한 8만 원인가? 엄청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야, 일본 물가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 1월 13,000엔과 비교해서 32.9% 증가한 거고요. 2월 가구당 전기요금 지출도 올해 약 17만 9천 원으로 22.3%나 늘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을 비롯한 대형 7개 전력사는 표준 가정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14에서 42% 인상률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승인을 얻었네요. 이를 올해 6월 사용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여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7년 만에 전국적으로 여름철 절전 요청을 내렸고요. 절전 요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실내 온도를 28도로 맞추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와, 예전에 그때가 2012, 13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예, 그때 맞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실내 온도를 26도로 하라고 정부 방침이 있어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좀 시원해야 되는데 가보면 뭐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28도로 맞추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전력 소매 업체 도쿄전력에너지 파트너는 올해 7월부터 업무용 고효율 공조 설비와 가정용 에너지 전략 설비 설치 도입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고, 업무용 공조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 4만 엔을 보조하고요. 가정용 설비는 태양광 패널이나 축전지 등을 도입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만 엔 상당 상품권을 주는 식이다.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일본 기업의 절전 노력으로 이어지는데,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일본 대형 유통업체인 이오는 일본 내 점포 500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2030년까지 일본 내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력 50%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동 전문점 마루가 메세이맨을 운영하는 도리도루 홀딩스는 28년까지 전국 점포에서 온도와 뜨거운 물량을 자동 조절하는 신형 솥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날씨나 기온에 따라 인공지능이 솥의 출력을 조정하거나 수요를 예측하는 신형 절전 시스템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때 2011년 3월이었죠. 2011년 3월 며칠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월 11일, 3월 그때 일본 대지진이 있으면서, 그리고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 시설이 그때 파괴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일본에서 가정용 ESS 도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전력 원전에 그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이 일부 파괴가 되니까 ESS를 도입을 해서 심야에 남아도는 전기를 ESS에다가 저장시켜 놨다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다 저장시켜 놨다가 나중에 한창 이제 전기 수요가 많은 낮에 꺼내 쓰면 되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2011년, 12년 초까지 그때도 전기차 관련된 그 테마가, 그 당시에는 LNF가 주가가 2011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 엄청나게 올랐을 때 마지막에 이제 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줬던 게 이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그러고 나서 ESS 수요가 늘어나고, 그 ESS에 또 많은 그 국내사 중에서는 SDI가 그걸 대응을 잘해가지고요. SDI가 뭐 일본의 ESS 시장에 많이 그 장악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식 시장이 이제 굴러갔었는데, 나중에 2012년부터 16년까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가 다 한 4년 적자로 들어갑니다. 4년 적자로 들어가면서 LMF 주가가 그러고 나서 한 90% 가까이 빠졌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한번 볼까요? 당시에 2009년도에 41,700원이었는데요. 불과 2007년도에 4,000원 했었습니다. 4,000원 하던 주가가 2009년도에 2년 만에 41,700원이니까 그죠? 10배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쭉 빠져가지고 거의 2014년 요때 다시 4,600원 갔네요. 4,600원 갔으니까 그죠? 41,000원에서 4,600원 갔으니까 거의 뭐 95% 정도 마이너스 났다가, 그랬다가 지금은 이번에 34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4,000원대에서 거의 35만 원까지 갔으니까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엄청난 이 전기차의 2차 전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제2의 또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중국 마이크론 반격에 한숨 돌렸던 K반도체 다시 소용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계속 나왔었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에 무슨 보안 어쩌고 하면서
했는데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격 금지하면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또다시 불길이 타올랐고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반도체 기업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모양새다.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일은 마이크론이 자체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주요 기관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전날 발표를 했고요. 사실상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금지 제재를 내린 셈인데 지난해 마이크론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달해서 실질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고 특히 이번 조치가 주요 7개국 G7 공동성명 직후에 결정된 만큼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전체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를 기습이라고 표현한 뒤에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 다른 미국 반도체 업체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의 디램을 수입 금지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한국, 우리나라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다른 퀄컴이나 인텔 같은 경우에 대체로 가져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처럼 반도체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맞대응 수단이 되면서 미중 간 산업 패권 전쟁은 점입 가격 양상을 보이고 있고 먼저 강수를 둔 것은 미국이고요.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싹을 자르기 위해 초강력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죠. 미 상무부가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등에 쓰이는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기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YMTC 등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죠. 요 뒤에 쭉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문제는 중국의 이 같은 제재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맞대응에 나서게 됐을 때인데 당초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는 데드라인이 올해 10월까지였지만 최근 최소 1년 이상 추가 연장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인데요. 하지만 이번 마이크론 수출 통제로 미국이 서랍 속에 넣었던 장비 수출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조금을 빌미로 추가적인 중국 제재 동참 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미국 민주당이 반도체법 후속타로 중국 경쟁 2.0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고요. 비록 아직 법안 초안도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이 내년에 다가올수록 대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웜의 신박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밖에 날씨가 아주 화창하게 해가 떴는데요. 오늘 하루도 저렇게 화창한 날씨만큼 화창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